안녕하세요.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오늘은 거시경제학의 바이블이죠. 불랑샤 교과서를 가지고 진짜 중요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자율인데요. 우리 경제의 혈액순환 같은 이 이자율. 대체 어떻게 결정되는 걸까요?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아주 정교한 시스템이 그 뒤에 숨어 있거든요. 자, 그럼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풀어볼 이자율의 비밀은 크게 4단계로 나눠볼 수 있어요. 첫째, 우리 주변에 있는 시중은행들이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는지부터 시작해서, 둘째, 모든 돈의 근원이 되는 중앙은행 화폐라는 것의 정체를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이 두 조각을 딱 맞춰서 이자율이 탄생하는 그 순간, 그걸 포착해 볼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런 중앙은행의 막강한 힘이 통하지 않는 유동성 함정이라는 아주 특수한 상황까지 한번 탐험해 볼게요. 자, 준비되셨죠? 마침 제 오피스 아워에 아주 똑똑한 두 학생이 찾아왔네요. 거시경제학의 핵심을 파고드는 우리 지성이, 그리고 혜안이. 오늘 주제가 사실 좀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두 학생이 질문하고 제가 답하면서 다 같이 개념을 한번 완성시켜 봅시다. 여러분도 듣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같이 고민해 보세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주제, 바로 은행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이전 시간에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돈은 중앙은행이 찍어낸다,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가정했었죠.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바로 시중은행이라는 아주 중요한 선수들이 있잖아요. 이 은행들이 등장하면서 전체 판이 어떻게 확 바뀌는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야, 혜안 학생, 바로 그겁니다. 아주 정확한 질문이에요. 현대금융의 복잡성이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되거든요. 시중은행은 그냥 우리 돈을 안전하게 보관해주는 금고가 아니에요. 경제 전체에 돈의 양을 부풀리는 이른바 신용창조의 주인공이라는 거죠. 자, 다음 슬라이드 보면서 이게 무슨 말인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 그림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은행을 보통 금융중개기관이라고 부르잖아요. 예금 받아서 대출해 주니까요. 근데 은행을 정말 특별하게 만드는 건 바로 은행의 부채 항목에 있는 요구불 예금이에요. 왜냐고요? 여러분 통장에 찍혀있는 그 잔고, 그게 바로 우리가 물건 살 때 쓰고 송금할 때 쓰는 돈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이 대차대조표를 조금만 더 자세히 뜯어보죠. 은행의 자산이라는 건 은행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에요. 중앙은행에 맡겨놓은 돈, 즉 지급준비금이나 다른 사람한테 빌려준 돈, 아니면 사들인 채권 같은 것들이죠. 반면에 부채는 은행이 갚아야 할 빚인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고객들이 맡긴 요구불 예금입니다. 우리가 체크카드를 긁거나 계좌이체할 때 쓰는 돈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은행이 스스로 돈을 만들어내고 있는 셈이죠. 자, 이제 알겠어요. 시중은행이 우리 통장 속 숫자로 돈을 만든다는 거. 그렇다면 중앙은행이 찍어내는 그 진짜 현금은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는 걸까요? 바로 이 중앙은행 화폐가 시중은행이 돈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모든 시스템의 기초, 그러니까 뿌리가 되는 겁니다. 와, 지성학생, 질문이 오늘 강의의 핵심을 제대로 찔렀네요. 맞습니다. 그 둘은 명백히 다른 거예요. 이 두 가지 돈을 구분하는 것, 이게 바로 오늘 내용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제가 그 차이를 아주 명확하게 정의해 드릴게요. 자, 보세요. 중앙은행 화폐, 우리가 기호로 H라고 쓰는데요. 이걸 본원통화라고도 불러요. 이건 딱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 우리 지갑 속에 있는 진짜 지폐나 동전. 그리고 둘째는 시중은행들이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서 중앙은행에 맡겨두는 돈, 바로 지급준비금입니다. 이 중앙은행 화폐 H가 바로 시중은행들이 돈을 만들어내는 씨앗, 즉 원천이 되는 거죠. 좋습니다. 이제 필요한 퍼즐 조각들이 거의 다 모였어요. 시중은행이 그렇게 돈을 만들어내는데도 어떻게 중앙은행은 이자율이라는 고삐를 꽉 쥐고 경제를 조종할 수 있을까요? 그 아주 정교한 메커니즘을 지금부터 균형 이자율 모델을 통해 파헤쳐 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결론부터 딱 말씀드릴게요. 이자율은요,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모든 돈의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곳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이자율이 결정되는 진짜 무대는 바로 아까 우리가 배운 중앙은행 화폐,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시중은행들끼리 서로 빌려주는 지급준비금 시장입니다. 바로 여기서 결정돼요. 이 수식이 좀 복잡해 보이죠? 근데 논리의 흐름을 따라가면 정말 간단해요. 자, 1단계. 사람들이 돈, 그러니까 예금을 얼마나 하고 싶어 할까요? 당연히 소득 PY가 많을수록 예금을 많이 하겠죠? 반대로 이자율이 높으면
예금보다 채권이 낫겠는데 하면서 예금 수요가 줄어들어요. 이게 바로 예금 수요 MD입니다. 2단계, 은행은 법적으로 고객들이 맡긴 예금 중에 일부, 세타라는 비율만큼은 무조건 지급준비금으로 떼어놔야 해요. 자, 그럼 3단계는 그냥 따라오는 거죠. 사람들이 예금 MD를 많이 하면 할수록 은행이 준비해야 할 지급준비금 HD도 그 비율만큼 늘어나는 거예요. 이 논리를 싹 합치면 중앙은행 화폐에 대한 최종 수요 공식이 이렇게 딱 나오는 겁니다. 그럼요, 지성 학생. 역시 경제학은 그래프로 봐야 제맛이죠. 자, 이 복잡한 관계를 한눈에 보여주는 마법 같은 그래프, 다음 슬라이드에서 바로 공개합니다. 여기가 바로 이자율이 태어나는 현장이에요. 자, 이 그래프에 한번 집중해 주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길게 이야기했던 모든 내용이 사실 이 그래프 하나에 다 담겨 있습니다. 이 간단해 보이는 그림이 바로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보여주는 핵심 모델이에요. 자, 저랑 같이 그래프를 하나씩 읽어봅시다. 세로축은 이자율, 가로축은 중앙은행 화폐의 양이에요. 공급 곡선 HV가 왜 수직선일까요? 이건 중앙은행이 이번 달엔 딱 이만큼만 공급할 거야 라고 양을 정해버리기 때문이에요. 마음대로 못 바꿔요. 반면에 수요 곡선 HD는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죠. 왜 그럴까요? 이자율이 오르면 사람들이 예금을 줄이니까 은행이 필요로 하는 지급준비금의 양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침내 이 두 선이 만나는 A점, 바로 여기서 이 경제의 균형 이자율 I가 결정되는 겁니다. 어때요? 정말 명쾌하지 않나요? 바로 이 원리예요. 중앙은행이 만약에 금리를 올리고 싶다. 그러면 공개시장 조작을 통해서 시중은행의 채권을 팔아요. 그럼 은행들의 지급준비금이 중앙은행으로 쏙 빨려 들어가니까 공급 H가 줄어들겠죠. 그래프의 수직선이 왼쪽으로 싹 이동하면서 수요 곡선과 더 높은 지점에서 만나게 되고 이자율은 올라가는 겁니다. 반대로 금리를 내리고 싶으면 채권을 사들이면서 시중에 돈을 풀면 되는 거고요. 이게 바로 중앙은행이 이자율을 통제하는 핵심 원리입니다. 하지만 중앙은행이 항상 이렇게 전지전능한 건 아니에요. 이 강력한 이자율 통제 메커니즘이 딱 멈춰버리는 아주 특별한 구간이 있는데 경제학자들은 이걸 유동성 함정이라고 부릅니다. 혜안이의 질문이 바로 그 함정의 입구를 정확히 가리키고 있네요. 맞아요. 이자율이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바닥, 즉 0%에 도달했을 때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런 상황이에요. 이자율이 0%가 되면 이자가 한 푼도 안 나오는 채권을 뭐하러 갖고 있겠어요? 그쵸? 사람들은 에이, 그냥 현금으로 갖고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현금이랑 채권이 아무런 차이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는 중앙은행이 아무리 돈을 더 풀어도 그 돈이 이자율을 더 낮추는 거 쓰이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들 주머니나 금고 속으로 다 잠겨버립니다. 말 그대로 통화정책의 약발이 전혀 듣지 않는 거죠. 전설적인 경제학자 케인스가 이 상황을 정말 기가 막히게 비유했어요. 끈은 당길 수는 있지만 밀 수는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자율도 0% 밑으로 내리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힘을 잃는 그 순간을 정말 잘 보여주는 비유죠.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 머릿속에 한번 쫙 정리해볼까요? 하나의 이야기로 엮어봅시다. 첫째, 우리가 쓰는 대부분의 돈은 시중은행이 요구불 예금이라는 형태로 창출한다. 둘째, 하지만 중앙은행은 이 은행들이 꼭 가지고 있어야 하는 지급준비금의 양을 조절함으로써 전체 시스템을 쥐락펴락한다. 셋째, 바로 이 지급준비금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이자율이 결정된다. 넷째, 그러나 이 막강한 통제력도 이자율이 0%에 도달하는 유동성 함정 앞에서는 한계를 보인다. 이 네 가지 흐름 꼭 기억해 두세요.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고 마무리할게요. 2008년 금융위기 때나 최근 팬데믹 상황에서 많은 나라들이 바로 이 0% 금리라는 벽에 부딪혔어요. 그럼 중앙은행은 그냥 손 놓고 있었을까요? 아니죠. 그들은 양적 완화 같은, 들어는 보셨죠? 그런 비전통적인 통화 정책을 꺼내들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왜 전통적인 방법이 실패했기에 그런 정책이 필요했는지, 그리고 그건 또 어떻게 작동하는 원리인지 한 번쯤 고민해 보시면 경제를 보는 눈이 훨씬 더 깊어질 겁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